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섭리법의 우선순위 10개의 섭리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써놨겠죠. 보겠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은 저마다 정의나 선을 내세운다. 분쟁이 생기면 자기가 다 정의고 다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하지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일은 없죠. 그러면 분쟁에서 이기기 어렵죠. 타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사회적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사회적 정의를 비교적 중시하는 곳에서 정의나 선을 내세우지 않으면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누군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섭리법을 내세울 수 있다. 섭리가 이러하다고 제시하는 게 아니더라도 섭리법을 내세울 수 있겠죠. 또 앞에서 언급한 섭리법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 섭리법을 모르더라도 실상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 섭리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그렇죠. 섭리법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정의도 있고 공정도 있고 복지도 있고. 섭리법이 명시적으로 이 글에서 선포되었지만 이 글을 쓰니가 섭리법을 창안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뭐 정의나 뭐 자유, 공정 그래요. 창안한 건 아니죠. 원래 다 있던 거죠. 누구나 인간 사회에 있는 섭리법을 전체나 일부러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섭리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요. 직관적으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몇 가지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겠죠. 분쟁이 생길 경우 한쪽이 완전히 섭리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판단은 무척 쉽다. 그렇죠. 섭리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이의 잘못이니 그러한 이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현 시대 한국에서 누군가가 폭행을 해요. 일방적으로. 자유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분쟁이 생겼는데 양쪽 모두 섭리법을 내세우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물론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섭리법에 합당한지 우선 따져보아야겠지만 세상의 일이란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각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둘 다 섭리법에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각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은 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섭리법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분쟁 해결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10개의 10개의 섭리법을 제시했는데 10개의 섭리법은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제1조는 제2조보다 중요하고 제2조는 제3조보다 중요하다. 나머지 섭리법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섭리법들 간 충돌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높은 법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자. 따져본다는 거예요. 1조가 2조보다 중요하고 2조가 3조보다 중요한데 혹시 우선순위에 뭐 이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1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며 그렇죠. 제2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일이다. 제1조는 사회구성원들이 생존과 직결되니 그 어떤 조항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죠. 삶의 터전이 없으면 소득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이제 제1조는 어떤 조항보다 우선시 되겠죠. 신분제도 부정은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평등하게 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인데, 그래요. 공정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실상 신분제도 하에서도 시장과 자본의 이상이 없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생존에는 큰 지장이 없다. 신분제도가 부정된 경우는 최근의 일이죠. 긴 역사로 보면 신분제도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살아갔죠. 삶의 터전이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분제도의 폐지는 시장과 자본의 발전을 위해 폐지된 것에 불과하다. 앞에서 얘기했죠. 신분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과 자본이 발전하기 어렵다. 농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고 신분제도를 통해서 지배했죠. 대주주가 높은 신분을 지니고 있었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제2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일이고, 제3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다. 제3조는 국가를 지키죠. 이후 국가들이 종용하고 적국에 도래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침략할 경우 침략국의 실멸망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군대를 보유하라. 이런 거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죠. 국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생존과 만족하는 삶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사회 구성원들이 생존보다 중요할 수는 없죠. 실상 개개인의 생존과 만족하는 삶을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개개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회 구성원의 생존과 만족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조직되는 거지. 국가를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한민족이 한국가를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는 아니더라도. 물론 꼭 그래야 한다는 섭리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건 없죠. 여러 인종들이 국가를 만든 경우도 허다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고 신분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살 바에는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라도 시장과 자본이 충분히 발전하고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좋은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이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 하고. 그죠? 현실을 보면서 다 과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즉 섭리에 따라 다스려지는 유지할 만한 국가에서 살 때, 즉 섭리에 따라 다스려지는 유지할 만한 국가에서 살 때 국가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섭리에 어긋난 국가는 지킬 가치가 없고 개혁이나 혁명 대상이 될 따릅니다. 그래, 그런 거예요. 현실도 보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이 문제가 되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그래 잘 사는 국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일은 선천적인 것이지 그게 뭐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지 섭리하고도 무관한 그런 것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그래요.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요. 나라가 잘 되고 나라 구성원들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3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제4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이 이용되기도 하니 현 시대에서 유행하는 법치주의는 이 조항과 연관이 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연관이 있겠죠. 사회적 정의를 간직하지 않은 법을 또 실현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제4조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연관이 있다는 거지. 전 세계는 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니 국가를 잃어 식민지 치하에서 사는 국민들은 상당 기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를 잃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국민들은 생명을 잃고 국민들의 재산은 파괴된다. 즉 국가를 지키는 일은 경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니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요. 국가를 통해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니 그래요.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겠죠. 사회적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아도 국가가 잘 지켜지면 날로 불만은 커지겠지만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생명과 재산이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3조가 4조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제 1조와 2조를 잘 지키는 국가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1조, 2조가 더 중요하니까. 국가를 지키는 일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야 했는데 이는 제1조와 제2조를 지킨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사회적 정의는 뭔가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라 했죠. 1조, 2조를 위배할 수 없는 거죠. 특히 1조를 위배할 수 없겠죠. 제1조와 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가는 지킬 가치가 없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제4조가 제3조보다 더 앞서게 된다. 그렇죠. 제1조, 2조와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정의를 내세울 수 있죠. 제1조와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가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개혁이나 혁명 대상이 될 따름이다.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에 그러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1조와 제2조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제3조가 제4조보다 항상 우선이 되겠죠. 제4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제5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불우한 구속으로부터 해방, 즉 자유의 실현이 된다.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범죄가 난무하는 곳에서 불우한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선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1, 2, 3, 4조가 잘 지켜지는 곳에서는.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뒤에 자유를 실현하면 된다 이 말이죠. 사회 질서를 안정시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한 뒤에 불우한 구속을 찾아 해방시켜도 늦지 않다. 그러하기에 제4조는 제5조보다 더 중요한 조항이 된다. 그래요. 이처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1조에서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려는 이는 경우에 따라 죽이라고 하니 불의한 구속을 하려는 것 아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죽이라고 하니까 구속하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유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1조가 더 중요한 것이긴 하긴 한데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하거나 죽여라 이런 게 있죠. 죽여라가 몇 번 나오죠. 여기도 죽여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자국의 제도와 자국의 인사를 멸시하는 있는 교하거나 죽여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유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설명을 적어놨겠죠.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은 분명 구속이긴 하지만 불의한 구속은 아니다. 단순히 구속의 해방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불의한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 자유다. 즉 정의로운 구속은 자유하고 무관하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일은 그 어떤 범죄보다 큰 범죄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니 정의로운 구속에 해당하고 자유와는 무관하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어떤 범죄보다 큰 범죄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5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불우한 구속으로부터 해방, 즉 자유의 실현이고, 제6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공정 실현이다. 자유나 공정 모두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자유의 실현이고 공정의 실현은 급한 것은 아니며 불공정이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공정보다 자유가 앞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폭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구속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빨리 그러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시급한 거죠. 공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을 가리킨다. 국민에게 모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일은 실상 공정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렇죠.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국민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해야 하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세금을 걷는 일은 공정의 실현에 해당한다. 그렇죠. 세금도 다 동일하게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은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지니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부와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 즉 제2조에 위배되어 실현될 수 없는 경우이다. 제2조는 국가를 지키는 거죠.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제2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정 실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공정을 중시하니까 딱 보면 어떤가요? 절대적 가치도 아니죠. 절대적 가치는 아니에요. 또 현대 국가에서는 신체 이상이 없는 남성에게 국방 의무를 부여하여 군역에 동원하는데 한국도 그러하죠. 이 역시 공정에 위배된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신체 조건이 어떠하건 국방 의무를 부여해야 공정이 실현된다. 그렇잖아요. 동일한 의무를 지녀야 되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올바른 일이다 생각하는 것도 보면 공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정이 중요하고 공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공정의 실현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 전문적이기도 하죠. 전문성에 입각하여 그러한 이유로 제6조보다 제5조가 우선되는 것이다. 그래요. 제6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공정 실현이고 제7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정부는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다. 제1조에서 제6조에 이르는 선립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정부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정부도 제1조에서 6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1조에서 제6조에 이르는 선립법을 실현되도록 정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고 각자 이제 역할이 다르죠. 자기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 되죠. 그것만으로도 생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된다.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말에는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뭐 뇌물 받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것도 이러한 경우에 속하겠죠. 또 생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 하지 않고 막 이상한 포퓰리즘하고 뭐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속에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일이 자유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제1조에서 제6조에 이르는 선립법이 잘 지켜진다면 국가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요.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잘 지켜지면 뭐 좋은 국가이죠. 엉뚱한 짓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제1조에서 6조까지만 잘 지켜주시더라도 나라가 그래요.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7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정부는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고 제8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국방 기능, 치안 기능, 사법 기능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 전통적으로 수행해라.
그러면서 새로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국방기능, 치안기능, 사법기능이 생긴 것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긴 것이죠. 또 새로운 것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새로운 방법도 고안해 볼 수 있고, 또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성급해서는 안 되고 급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복지 정책도 그렇고 교육 정책도 그렇고 한국에서 보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인가, 전문적인 거죠. 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계획을 잘 짜서 시행해야 되겠죠. 제8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고, 제9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세금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는 일이다. 실상 제9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는 세금이 생길 정도로 국가가 부강해제가 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은 원래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죠. 세금이 나오려면 부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인 거고, 반면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은 원래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우연한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제8조는 제9조보다 중요하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제9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세금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는 일이고, 제10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다. 어느 게 중요할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는 일은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특정 개인, 특정 신분에 속한 이들을 돕는 일이다. 그렇죠. 국민 전체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요. 정부는 당연히 국민 전체를 위해 정책을 정하고 집행해야 하니 제9조는 제10조보다 앞선다. 국가 위기 대처하는 건 국민 전체를 위한 거죠. 그래요. 실상 국민들이 합의가 없으면 제10조는 시행될 수 없다. 그렇죠. 특정 신분과 특정 개인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거 왜 하냐,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라 이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치안 기능이나 똑바로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세금이나 줄여라 남는 거 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10조를 수행하게 되면 제2조를 위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제2조는 신분제도를 금지하는 거죠. 특정 신분의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국민 대다수가 제10조의 수행을 반대한다면 제도적으로 자선을 장려하여 민간에게 전료 해결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자선을 장려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국가가 발전하는 곳에서는 또 관대해지기 때문에 통상 국민들이 합의를 하게 되죠. 합의를 해주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법과 간섭으로 형성된 제도가 섭리법과 섭리법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수립되어 있다면 분쟁의 상당 부분은 줄어들 것이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용이할 것이다. 그렇죠. 섭리법과 섭리법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제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제 분쟁의 해결이 한결 쉬워지겠죠. 다툼이 많이 줄겠죠. 순응하니까 다들. 하지만 섭리법이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와 같은 제도가 수립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수립해야 되는데 법과 관습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섭리법에 입각해서 판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과 관습이 아예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사회를 통해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섭리법 적용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경제 사정이 좋아져 남는 세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어떤 이는 정부에 비축된 재산이 없다면 국가적 위기를 대비해 비축하자고 말하고 주장하고. 다른 이는 가난한 이를 위해 남는 세금을 쓰자고 주장한다. 이 경우는 성립 제9조와 10조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그렇죠. 9조는 대비하는 거고 제10조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거죠. 이 경우는 충돌한 우선순위 가액 판단할 경우 성립법 제9조를 주장하는 이가 맞고 성립법 제10조를 주장하는 이는 틀렸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9조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사정이 좋아져 남는 세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제9조 이렇게 나와있죠. 국가적 위기를 대비해 남는 세금 일단 비축하라. 또 제10조가 있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복지랑 연관된 거죠. 충돌하면 구조를 해라. 경제 사정이 좋아져 남는 세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이는 기업들이 수익이 나빠져 투자가 예전 같지 않으니 기업들이 세금을 낮추어 주자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국가적 위기를 대비해 비축하자고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는 제1조와 제9조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그럴 수 있죠. 지금 기업들이 수익이 잘 안 난다고. 좀 기업 투자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세금이 남을 때 국가적 위기를 대비해 비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1조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른 이는 제9조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경우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판단할 경우 성립법 제1조를 주장하는 이가 맞고 성립법 제9조를 주장하는 이는 틀렸다. 우선순위에 입각하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죠.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